지금까지 공부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이 얼마나 이 초격차를 보이는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또 그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의 특징까지도 알려주셨는데 이걸 보시면서 슬슬 너무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 공부 정서를 정말 좋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시기별로 나눠서 알려주시면 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전제는 지금부터가 제일 좋다. 네. 왜냐면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3살, 4살 정도라면 책 읽어주기가 제일 관건이에요. 실감나게 읽어주는 것. 그리고 그 시기에 필요한 것이 친절한 어른이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친절한 어른의 개념이 뭐냐면 네. 무한 반복. 보통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보기엔 재미없는데 네. 재밌다고 또 해줘, 또 해줘, 또 해줘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 무한 반복을 기꺼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친절한 어른이에요. 그게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네. 아니면 뭐 학습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네. 태권도장 뭐 사부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친절한 어른이 3, 4살 시기부터는 꼭 옆에 있어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3학년쯤 돼서 이제 우리 아이 공부 좀 시작해야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그냥 놀게 했대요. 네. 근데 놀게 하는 걸 어떻게 했냐 가만히 보면 그냥 아이들끼리 혼자 놀게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배움의 과정이 좀 많이 적어요. 왜냐면 적어도 우리 때는 놀게 하더라도 동네에 나이 많은 형도 있고 선후배가 있어서 그나마 좀 배우는 게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또래끼리 놀거나 그나마 집에 있는 형제 관계끼리 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친절한 어른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중심성만 더 강해진 채로 가요. 그래서 3, 4살 때는 놀게 할 때라도 노는 방법을 누가 친절한 어른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친절한 어른이 꼭 있어야 된다. 이 학습뿐 아니라 다른 배우고 익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전으로 돌아가면 태교부터 책을 읽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네. 그때부터 시작하시고 3, 4살부터 해서 미취학 시기까지는 2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공통적인 게 그분들이 2시간 이상씩 읽어주셨어요. 2시간이 쉽지는 쉽지 않아요, 않죠. 선생님. 예.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강연 나와서 말씀드리면 한숨들을 쉬셔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은 3학년이 넘어가면 신경 쓰실 게 없어요. 오히려 그 2시간이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값진 투자네요. 예, 정말 네. 엄청난 이제 초기 투자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교육은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 2시간이 안 되면 잠들기 전에는 꼭 읽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20분, 15분이라도.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프로이드식 정신 분석에서는 잠자는 시간을 이제 무의식이 발현되는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꿈 분석을 엄청 중요하게 하는데 잠들기 전에 엄마가 정서감을 갖고 책을 읽어준 아이들은 꿈속에서 그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또 내가 등장인물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이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인 거죠. 적은 시간에 우리 네. 아이들의 무의식에 조각을 해서 넣을 수 있어요. 네. 책 읽어주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야 라는. 그래서 다른 건 못 하시더라도 저녁 때 잠들기 전에는 책 읽어주기를 3살, 4살부터는 꼭 하시라. 네. 그리고 내가 못하면 누군가 친절한 어른이 꼭 있어야 된다. 친절한 어른을 엄마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독박 육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할머니든 삼촌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토요일 날 오후는 내가 친절한 어른이 돼줄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네. 엄마가 그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우리 아이가 우리 집안에서 정말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가 형성될 그래야 또 수가 친절할 수 있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걸 엄마가 주변에 요청하셔야 돼요. 혼자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가 오셔서 뭐 하시냐면 밥만 막 차리고 있어요. 청소만 막 하고 있고 아이는 아이가 혼자 있어요. 이건 친절한 어른이 아니에요. 뭐 할아버지가 구슬치기도 알려주실 수 있죠. 옛날식의 뭐 팽이치기도 알려주실 수 있고 알려주실 수 있는 걸 친절한 어른이 돼서 알려주시면 그 아이는 배우고 익히는 하다못해 손근육 형성되는 걸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부 정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옛날 사람인데 뭘 가르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네. 이게 미취학 시기까지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까지는 이 2가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초등 시기에 추가로 들어갈 것이 이제 과제예요. 과제 수행 능력인데 숙제가 들어가는 거죠. 뭐 정해진 분량이 있고 그거 해나 할 때도 옆에 있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이건 뭘 갖추냐면 근면성을 갖추게 해요. 근면성이라는 게 어떤 걸 시작했는데 일단 끝까지 매듭을 지면 그게 근면성을 갖추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1, 2학년 때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사실 공부 정서가 초기에 좋다고 해도 네. 하다 보면 재미없는 과정도 있고 단계를 넘으려면 힘겨운 과정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 과정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근면성을 갖춘 아이들이에요. 일단 끝맺음을 하고 나야 거기서 오는 또 다른 성취감이 있고 그 과정에서 오는 칭찬이 있고 그게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학년 시기에는 일기 쓰기든 뭐 그림 숙제를 내주든 우리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그걸 매일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안 했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안 했으면 못한 이유를 들어보고 그 이유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너가 의지력이 약해서 안 돼가 아니라 뭐 그걸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옮겨주거나 분량을 살짝 줄여주거나 해서 결국엔 완성하는. 그래서 과제 수행 능력을 완성하는 걸 1, 2학년으로 하시고 그럼 3학년, 중학년 이상부터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1, 2학년까지 그 과정이 된 아이들은 네. 3학년부터는 사실 공부 정서를 이렇게 하세요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독서량도 상당한 수준에 가 있고 그래서 본인이 해 나가요. 독서도 자발적 독서가고 학습도 자기주도 학습이고 뭐 관계성이나 사회성 안에서 이미 리더의 역할 과정 안에서 뭔가를 주어진 과제들 해 나가고 그러면 그 과정이 안 돼 있었는데 이제 3학년부터 공부 정서를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처음 듣고 아 공부 정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책을 못 읽어줬네라고 그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물론 되나요? 기본적으로 책 읽어주는 거 고학년도 좋아요. 예, 저는 6학년 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적정한 책을 골라서 아이들한테 10분, 15분씩 읽어주거든요. 읽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 한 권 다 읽어주는데 보통 뭐 빠르면 2주, 길게는 한 권 정도 걸려요. 6학년 수준에 맞는 책이기 때문에 좀 두툼한데 그걸 읽어주면 몇몇 아이들이 그 책을 또 도서관 가서 빌려와요.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재미있었다라는 네. 거죠. 그런 과정을 고학년에도 이제 거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정말 과제 수학력도 안 돼 있고 네. 책 하면 이미 이건 공부야. 그래서 엄마가 막 공부에 대한 걸 막 억지로 시키는 것 같고 싫은 아이들은 그 과정도 좀 어려워요. 이때는 배움에 대한 정서감이 즐겁게 만들려는 건 욕심이다. 정서감으로 가면 어머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뭔지 감이 안 오거든요. 네. 이미 나는 배우는 것에 대해서 힘든 기억이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건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전 습관으로 말씀을 드려요. 3학년 정도인데 공부 정서가 아직 안 돼 있고 학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큰 아이들은 습관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가 책을 읽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도 독서가 네, 독서가 시작이네요. 들어가. 왜냐하면 수업 내용을 그 아이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어휘력이 안 돼서 단어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맥락 이해가 안 돼. 단어 뜻 자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대로 어휘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럼 독서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책을 읽는 아이들은 상당한 레벨의 자발적 독서가예요. 네. 그럼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0분이든 20분이든 그부터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른데 저는 목표를 30분으로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보통 3개월 정도 잡는데 구체적인 장소 어디에서 몇 시에 읽어라가 아니라 같이 읽자 하고 네. 아이도 읽고 엄마도 책을 읽어야 돼요. 결국 친절한 어른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는 약간 친절하진 않죠. 네. 옆에 감독자죠. 사실 네, 네. 감독자인데 엄마도 책을 읽는 거예요. 예. 동참해주는 네, 마음으로. 동참해주는 네. 마음으로 뭐 어떤 분들은 아침 독서 시키시는 분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개별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근데 저는 보통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저녁 먹고 나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녁 먹고 나서 30분은 책 읽는 시간이야. 그래서 뭐 책판 옆에 책을 항상 비치해 놨다가 밥 먹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읽게 하거나 아니면 거실 소파에 가서 읽게 하거나 너 방에 들어가서 책 읽어가 제일 안 좋아요. 엄마는 거실에 따로 있거나 네.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을 안 읽죠. 왜 저녁 먹고 나서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네. 사실 집안의 어떤 뭐 대소사에 따라 이 그쵸. 시간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네네. 그런데 저녁은 항상 먹거든요. 네. 캠핑을 갈 수도 있고 가족 여행을 네.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도 저녁 먹고 나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는. 그래서 이걸 연속적으로 3개월 정도 이상을 해야 이 아이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고도 그걸 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독서부터 해놓고 저녁 먹고 나서 책 읽는 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습관이 들어가는 거죠. 문제집 한 장 푸는 걸 들어가든 아니면 영어 단어 10개를 네. 읽는 걸 들어가든 영어 책 읽는 걸 들어가든 듣기를 들어가든 이건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아니면 뭐 줄넘기를 하든 그것도 새로운 걸 익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가지씩 3개월 단위로
네.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가시는 거에서는 그 성공하신 분들을 봤는데 네. 정서관부터 돌아가시려고 하신 분들 네. 중에는 제가 성공하신 케이스를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건 정말 다른 차원의 먼 이야기고 누적돼야 되는 기간이 상당하거든요. 이미 3, 4살부터 누적되어 온 걸 3학년부터 몇 년 안에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습관은 달라요. 네. 100일 정도면 보통은 하나의 습관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저희 아이의 상황에 따라 또 네. 학년이나 연령에 따라서 따라서. 조금 접근법이 네. 달라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책에서 선생님 공부 정서를 세우는데 가장 좀 기본이 되는 것이 메타인지라고 하셨어요. 이게 메타인지가 공부 정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메타인지가 나를 떨어뜨려 놓고 보는 그런 인식의 네. 영역이잖아요. 아마 공립에서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말고사나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아직 기말고사를 보거든요. 그러면 메타인지가 낮은 아이들은 내가 이번 시험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 감을 못 잡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막연해요. 음. 나는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하고선 되게 잘 나올 거라고 네. 생각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충격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 정도면 얼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좌절의 순간에 들어가거나, 담임 입장에서 봤을 때 평소에 과제 수행 능력을 보거나 발표하는 걸 보고 필기 노트하는 걸 보면 얘가 뭐 최소한 90점은 맞을 수 있다, 아니면 몸 컨디션이 좀 진짜 안 좋아도 80점 이상은 나온다라는 그 아이에 대한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근데 메타인지가 안 되는 아이들은 되게 불안해요. 본인이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 달 전부터 시험 범위 어디예요? 뭐 어려워요? 계속 물어보는 게 아. 필요 이상의 긴장도를 계속 가지고 가요. 네. 그러면 어떤 사단이 나냐면 시험 당일날 진짜 몸 컨디션이 한 달 동안 긴장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일날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신체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 볼 수 있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네. 잘 볼 수 없는 핑계거리를 신체화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성적이 본인이 가진 실력보다 안 좋게 나와요. 네. 그러면 내가 불안했던 이유가 맞아. 나는 실력이 이 정도야. 그래서 다음에 또 같은 패턴을 보이죠. 나의 현재 능력이 어느 정도 수치라는 걸 좀 객관화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있어야 정서감에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뭐 학원 레벨 테스트를 안 봐도 돼요. 당연히 초등학교 대부분에서 중간 기말을 안 보죠. 그럼 집에서 뭐 학습지를 쭉 풀면 문제집 뒤에 보면 단원 평가라고 항상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 풀자라고 하고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풀어보고 나야 내가 공부를 어떻게 집중했고 어떤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걸 사소한 시험에서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네. 형성된단 말이에요. 학습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이려면 중간중간에 적당한 시기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게 뭐 시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단원평가 정리 문제 풀어보는 정도로 해서 네. 그렇게 풀어보게 하는 게 아이가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라는 걸 굳이 시험까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메타인지를 가지는 게 불안이나 그런 걸 낮출 수가 있어요. 이게 학습뿐 아니라 다른 공부에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부분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본인의 눈을 객관화시키는 데 바라볼 수 있겠죠. 얼핏 듣기에는 이게 메타인지와 공부 정서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몇 배로 더 열심히 해요. 어떤 부분은 다른 아이가 잠재적 재능이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아이보다 얼마만큼을 더 해야 되는 걸 알아서 네. 그런 과정을 다 조절해 나가니까 결국 없던 아이가 있던 아이의 몫까지 가져가게 되는, 그래서 가진 아이가 다 가져가게 된다는 이야기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과정이 메타인지의 네. 영향에 있는 거죠. 아이가 어떤 것에 부족함을 느껴서 좀 부러움을 느끼거나 할 때 네. 부모님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네, 맞아요. 그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열등감이라는 게 콤플렉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콤플렉스의 콤이 모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심리적인 정서감이 깔끔해야 되는데 막 모여서 실타래처럼 막 엉켜 네. 있으면 이게 이제 콤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걸 열등감이라는 한쪽 편만 이제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다른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집이 우리 집보다 많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 누구네 집에 갔는데 집이 되게 크고 되게 좋아. 그래도 그런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라고 네.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요. 이때 이제 엄마의 반응이 그 집 크면 청소하기도 바쁘고 네. 그냥 썰렁하고 뭐 그냥 외로움만 많이 느끼고 안 좋은 거야. 그냥 우리 집 정도가 딱 좋은 거야. 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 아이의 감정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엄마는 그걸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 느낌이 엄마가 좀 뭔가를 감추는 것 같고 아이들 직관적으로 느끼죠. 네. 내 감정을 부러움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이제 콤플렉스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이 이렇게 넓었어? 진짜 우리도 글로 이사 가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도 엄마 아빠가 지금 계획해서 열심히 뭐 돈도 벌고 있고 네.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 한번 그런 집으로 한번 이사 가는 거 꿈꿔볼까? 하면 네. 아이가 자신이 느꼈던 부러움이라는 정서감이 네. 인정을 받은 거죠. 그쵸. 공감을 받고 그러면 이게 콤플렉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정서감이 이제 학습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아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네. 이제 복잡해져요. 네. 이걸 누군가가 알리면 안 되고 그럼 당연히 질문도 안 해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럼 질문을 안 하니까 또 배움의 기회가 없어져요. 근데 그런 콤플렉스가 없는 아이들은 내가 부족하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알리고 오픈할수록 사실 선생님들이 도움을 더 주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거든요. 하나 더 알려주고 싶죠. 네. 그럼 그 아이들은 또 더 성장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는 부분이 비단 학습에 대한 열등감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부러움에 대한 표현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 주면서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일반적인 열등감뿐 아니라 학습에 대한 열등감에도 다 영향을 미쳐요. 이런 단어는 없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컴플렉스가 아니라 심플렉스하게 가라. 정서적으로. 그럼 그게 동기부여에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네. 동기 자극이 돼서 무언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욕구 자극이 되는 거죠. 그때 부모님의 반응이 너무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네. 가령 아이가 와서 엄마 오늘 수업 시간에 누구누가 발표를 했는데 영어 시간이었는데 너무 발음도 좋고 잘해서 조금 그랬어 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그 모습 때문에 부러웠겠구나라고 해주면 그 아이도 네. 이제 부럽다고 표현을 하고 또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뭘 하고 싶다고 하거나 나는 잘 모르겠어 엄마가 뭐 알아봐줘 하면 이제 네. 그 과정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너는 뭐 이걸 잘하잖아. 그 너는 영어 잘하는 거 소용도 없어. 필요 없어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부러움에 대한 것이 이제 공감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일단 그 아이는 부러워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는 정서감이 단순하죠. 근데 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게 저는 아이들한테 너무 안 좋아요. 부럽고 해보고 싶은 게 있어야 네. 그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욕구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공감받는 부분이 이제 심플렉스해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너무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 아이들의 그 부러운 마음을 인정해주고 마음도 교감해주면서 그걸 또 동기부여까지 해줄 수 있는 집에서 충분히 부모님이 기억하셨다가 지금이라도 그렇죠. 당장 해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공부 정서를 키우는데 이것만은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래도 꼭 피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제일 첫 번째로 피해야 되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지 말라. 특히 미취학 시기에.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건 그 아이가 거기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엔 방치에 가깝다. 우리 아이가 레고 잘하거든요. 그래도 옆에서 같이 있어 주시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같이 도와주시고 어떤 반응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건 미취학 시기나 저학년 시기까지 친절한 어른이 항상 옆에 있는 게 또 같은 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안 좋은 거 혼자 있으면서 미취학 시기에 스마트폰이 주어졌다. 이건 거의 그냥 공부 정서뿐 아니라 일반적인 심리 정서 다 그냥 포기하신다고 보면 돼요. 뇌 발달도 그냥 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있으면서 스마트 기기에 노출돼 있다. 특히 미취학 시기에 이건 무조건 이제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명상을 1분을 해보게 하면 알아요. 제가 이제 매년 아이들 학급에서 1분 명상을 하게 하거든요. 1분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잖아요.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명상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바른 자세로 앉아서 숨만 쉬고 있으라고 하면 돼요. 1분이라는 그 시간 안에 계속 꼼지락거리는 아이가 있어요.
뭐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때 서랍에서 뭘 빼거나 머리를 긁거나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 신체를 가만히 있을래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조절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1분마저도 내 신체를 조절할 수 없다. 이건 자기 공부 정서의 거리가 아주 먼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안 좋냐면 아이가 밥 먹기 싫어 나 저거 갖고 놀래 그러면 막 놀고 있을 때 엄마가 가서 밥을 떠먹여 주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애들은 먹어가면서 노는 거 이거 정말 안 좋아요. 밥 먹을 시간이면 와서 밥을 먹고 끝내놓고 가는 거예요. 네. 그만큼은 내 신체를 밥 먹는 곳으로 옮기는 조절을 하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내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과정에 안 좋은 행동들, 예, 밥 먹을 시간인데 밥 안 먹어서 엄마가 가서 해준다거나 잠깐 쉬었다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몰입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잠깐 멈추게 해줘야 돼요. 네네. 그러한 과정들이 공부 정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육아연구소의 공식 질문인데요. 네. 선생님 인생에서 이제 정말 끝이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게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대학교 때 이제 교환 학생으로 필리핀에 가서 1년 있었어요. 네. 필리핀에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듣도 보지 못한 정말 구석구석의 섬에 있는 학교에 가는 거예요. 학교에 애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산속인데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 보다 보면 당연히 지치고 좀 힘들 때도 있죠. 네. 하다 보니까 제가 병에 걸린 거예요. 네. 여차저차 해서 이제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근데 그게 필리핀 풍토병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열이 막 43도까지 올라가고 네. 아, 열이 이렇게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이게 네. 죽으면 이제 한계치까지 간 거죠. 근데 문제는 약이 없어요. 그 풍토병이기 때문에 그 섬의 원주민들이나 뭐 그 사람들은 그 병이 안 걸려요. 아, 이미 다 면역력이 있고 네. 그때 아 내가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감과 해서 근 2주 동안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다시피 하다가 이제 살겠구나 하라는 그 고비가 넘어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뭘 느꼈냐면 그때 지나가는 사람을 봤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야. 중요한 것들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걸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중요하다는 게 사람마다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뭐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중요한 게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걸 수업으로만 배우다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하더라도 진짜 있는 것을 하는 일을 하다가 가자. 없는 것을 위해서 하지는 말자라는 것에 대한 삶의 계기가 있었어요. 늘 그게 저한테는 마음의 초심이에요.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막 몰입하고 바쁘게 지나가는 것을 보다 보면 거기에 질문을 던져요. 이게 진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너가 사라져도 지금 너가 한 행위가 누군가에게 남아서 어떤 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정말 우리 아이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도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 아이의 기억 속에. 그래서 무언가를 주실 때 이게 우리 아이한테 좋은 영향력으로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거 한 가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정말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오신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을 찾으려는 그 선생님의 진심이 너무 느껴지고 오늘 나눠주시는 그 내용들도 그것의 일부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진짜 있는 이야기들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